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아직 한낮은 무덥고 소나기가 자주 지나기도 하는데요. 구름 사이에 드러나는 하늘을 보면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되죠. 유난히 하늘이 예쁜 날은 SNS 피드에도 곳곳에 예쁜 하늘 사진이 줄줄이 올라오곤 하는데요. 오늘 특히 그런 청명한 가을 하늘이 기대되는 날입니다. 바로 유엔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이기 때문인데 이런 날도 있었어 하고 아직은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건강과 산업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때문에 오염을 줄이고 청정한 대기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기념일이 지정됐습니다. 특히 푸른 하늘의 날은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배경도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의 현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숨막히게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서 국제적인 협력이 더 중요해졌지만 각자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환경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은 꾸준히 실천해야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 농식품부의 2024년 예산안의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의 성장법 시간에는 씻고 또 씻고 그래도 찝찝해서 괴로운 결벽증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수저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저에 담긴 흥미로운 역사, 문화 이야기 만나봅니다. 자,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림축산식품부가 어제 2024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세부 자료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2.8%보다 2배 더 높은 5.6% 증가율을 강조했고요. 이 변화된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밝혔는데요. 농수산 이슈 오늘도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중에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달 말에 정부가 2024년 예산안을 밝혔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이 꽤 높다고요? 예, 지난달 29일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 원을 편성됐는데 이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네.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 예산안 브리핑했습니다. 농식품과 몇 가지 이제 자부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정부 예산 증가율 2.8%보다 월등히 높은 5.6%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농식품부 올해 예산은 17조 3,574억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은 18조 3,330억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증가율로만 따지자면 농식품부가 자부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예산 증가율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볼 게 아니라 구체적인 내역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국회에 이 세부 내역 자료를 전달했는데요. 우선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국가 전체 예산의 증감률을 좀 자료를 봤는데 연평균 6.4%씩 늘어나 있습니다. 반면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3.8%씩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안을 비교하면 농식품부 예산안 증가율을 잡을 수준이겠지만 지난 10년으로 이 기준을 넓혀보면 농식품부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여전히 정부 예산 증가율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과 어떻게 다른지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예, 우선 내년엔 직불금이 확대됩니다. 올해 직불 예산의 총 규모가 2조 8,400억 원이었는데요. 내년에는 3조 1,042억 원으로 약 2,600억 원 증액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농직불금 단가가 올해 120만 원에서 내년에 130만 원으로 10만 원이 인상되고요. 수입보장보험과 경관보존직불제가 각각 25억 원에서 81억 원, 99억 원에서 168억 원으로 총 규모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도입한 전략작물 직불금의 단가도 올라가는데요. 논에 벼 대신에 콩과 가루쌀을 심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략작물 직불금을 헥타르당 1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게 2배 많아진 헥타르당 200만 원 받게 됩니다. 총 대상 면적도 15만 7천 헥타르로 확대되는데요. 또 하나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을 발표하면서 강조했던 게 국가 전체가 긴축 재정 하에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농식품부 예산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다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강조했던 부분이 직불금이 확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 농업직불금은 오는 2027년까지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공언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내년 직불 예산 상승 는 굉장히 좀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점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농업 직불금 예산이 더 확대 편성돼야 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2조 5천억 원이던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통령 임기 내 2배인 5조 원을 올리려면 임기가 이제 5년이니까요. 네. 단순 계산해도 매년 5천억 원씩 예산이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에 비하면 농업직불금 예산 증액 폭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직불제를 어떻게 5조 원까지 확대할 것인지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상태다. 이런 점을 문제를 좀 짚었고 네. 직불금을 늘렸다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지지할 직불 예산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짚었습니다. 네. 쌀과 관련된 예산도 관심이 높으실 텐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예,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 발표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비상시를 대비해서 매입하는 공공비축미를 종전보다 5만 톤 더 늘린 45만 톤을 매입하고요. 매입 단가도 쌀 80kg 한 가마당 20만 원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3,047억 원 추가 투입합니다. 올해보다 공공비축미의 매입 가격과 매입량을 늘렸다는 건데요. 네. 문제는 매년 5%의 저율관세를 들여오는 40만 8,700톤의 TRQ 수입쌀 예산도 함께 늘어났다는 겁니다. 네. 환율이 상승하고 이 수입쌀을 도입하는 가격이 상승해서 올해보다 612억 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물론 농식품부가 내년 예산안 발표할 때 이 부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 신규 사업으로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 농민분들에게 필요했던 사업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을까요? 예, 올해까지 시범 사업이었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됩니다. 네. 사업비는 올해 20억 원에서 내년 43억 원으로 2배 늘어났고요. 시행 대상자는 올해 9천 명에서 내년 3만 명으로 3배 늘어납니다. 여성 농민이 아니거나 또는 남성 농민과 비교해서 유병률, 의료 비용이 그 높은 특성을 고려해서 수년에 걸친 준비 끝에 시행된 건데요. 네. 농작업으로 여성 농민에게 자주 생기는 질환을 예방하려는 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부 지원이 50%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네. 농식품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현장 평가는 어떤가요? 예, 어제 예산안 세부 내역이 발표된 이후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2024년 예산안은 노골적인 수익 개방 선언이다 이런 비판 성명 발표했는데요. 그 이유는 농산물 수입 예산이 409억 원 늘어났고 수입쌀 매입 비용도 612억 원 늘어났습니다. 거기다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품목에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예산은 126억 원이 삭감됐거든요. 네. 그리고 요소 대란 이후에 폭등한 무기질비료 가격에 대한 지원 예산 1,000억 원도 내년엔 전액 삭감된 상황입니다. 또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중에서 농산물 유통 개선 예산이 895억 원 삭감된 점,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예산 28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 등도 비판을 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통해서 12월에 최종 확정되는데요. 전농은 2024년 농업 예산안은 농민들의 경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조금 손본다고 개선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산안에 대한 또 다른 평가도 있을까요? 예, 제가 현장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전남 해남현 농민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다양한 예산 사업을 나열하고 있지만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특히 농촌에는 뭐 기후재난이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그렇죠. 최소한의 대책인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증가폭이 너무 적다 이런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에 올해 4억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내년에는 38억 1천만 원 그러니까 예산 증가율이 852.5%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네.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에 대한 지원은 적극 나서면서 농민 소득 지원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씁쓸한 지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민분들의 지적도 좀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오늘은 결벽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우리 결벽증이라는 말 네. 평소에 흔하게 쓰긴 하는데 네. 뭐 지나치게 깔끔 떠는 사람들한테 쓰는 말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네. 이게 결벽증이 사실 뭐 병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주변에 끔찍하게 청결에 대해서 과민 반응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잖아요. 네. 뭐 조금만 덜어도 뭐 손에 닿아도 막 바로 닦거나 씻어내지 않으면 못 견디거나 공공장소에서 남들이 만졌다고 느끼는 물건을 절대로 못 만지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 쓰지 못한 분도 종종 계시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을 보통 결벽증이라고 부르죠. 아, 이런 분들은 어디서나 좀 피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지저분한 건 누구나 다 싫어하고 좀 청결한 걸 좋아하긴 하잖아요. 네, 뭐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이게 결벽증이라고 하는 거는 청결한 걸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네. 이게 이 강박증이라는 병의 일종이거든요. 청결강박이라고 저희가 하기도 하는데 그냥 깔끔한 걸 좋아하는 분이라면 뭐 흐트러지거나 지저분한 것에 불편하기는 하지만 할 수 있을 때 치우거나 닦거나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네. 근데 만약에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거나 바쁘면 미뤄두는 것도 가능한데요. 결벽증 가지신 분들은 어떤 일보다 청결이 최우선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야 할 약속인데도 지저분한 곳이라고 느껴진다면 당장 피해버리거나 출근해야 되는데 몸이 깨끗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샤워를 한 2시간씩 하고 네, 이런 분들도 네.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보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네. 대체 왜 그렇게 씻고 닦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결벽증 가지신 분들한테 왜 그렇게 씻으시나요? 라고 물어봐도 여쭤봐도 네. 잘 모르겠다. 대답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해서 이 불편함이 오래 가니까 이게 내 생활을 방해할까 봐 열심히 씻어대는 거죠. 당장 씻지 않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바꿔서 말하면 이제 강박증에 기저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이 애매모호하고 좀 찝찝한 불안감이거든요. 네. 증상이 크게 2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강박적 사고고 하나는 강박적 행동입니다. 강박적 사고는 침투 사고라고도 제가 얘기하는데요. 말 그대로 뜬금없이 머릿속에 꽂히듯이 들어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왜 팝업창 뜨잖아요. 팝업창 이렇게 네. 뜨는데 그 팝업창이 뜨듯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결벽증 가지신 분들은 뭔가 더럽다, 뭔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팝업창처럼 막 뜨는 거죠. 그러고 나면 불편함과 찝찝함, 애매모호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불편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열심히 손을 씻고 샤워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결벽증은 주로 어떤 증상들로 나타나나요? 네, 한마디로 이게 증상을 정의하면은 이제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기 힘든 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주로 찝찝한 느낌이 이끌려서 느낌을 없애려고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손을 자주 씻는 거죠. 그냥 씻는 게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빈틈없이
손세정제를 여러 번 써가면서 오랜 시간 씻게 되고요. 정도가 심한 분들은 보면은 며칠 만에 손세정제 한 통 다 썼다. 혹은 하루 만에 다 썼다는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부가 벗겨지고 빨갛게 되어도 불편함이 견디지 못하고 손을 씻어대는 분도 계시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매번 밖에서 입은 옷은 모조리 세탁을 다 해야지만 마음이 편해지니까 매번 세탁기가 돌아가는 집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집 밖은 더러운데 집안은 어떻게든 좀 깨끗한 공간이길 원하니까 더러움을 묻히고 싶지가 않은 거죠. 또 휴대전화나 소지품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알코올 솜으로 계속 닦아야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샤워를 한두 시간씩 계속 하는 분도 계시고 네. 이런 분들 샤워 과정을 보면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손을 다 씻고 나서 샤워를 시작하고요. 또 비누 거품이 몸에서 덜 씻겨 내려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헹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자신만의 씻는 루틴이 있거든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꼭 다 그걸 지키고 나서 지각을 감수하고 또 나는 씻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씻으시는 거죠. 또 씻는데도 이렇게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씻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어기면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불편해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주변에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렇게 네. 막 병적으로 씻는 분들은 잘 보진 못했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잘 보이진 않기는 하는데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비율이. 결벽증을 포함한 강박증 전체의 평생 유병률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네. 경험하게 되는 질환이라는 거고요. 이게 뭐 많은 건가 적은 건 좀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는데 네. 생각해보면 공황장애가 3-4% 정도 되고요. 우울증의 유병률이 한 5% 정도니까 생각보다 드문 편은 아닙니다. 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은 2010년대 중반보다 최근까지 점점점 이제 강박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매해 한 30% 정도씩 이제 늘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하는 행동이 좀 부끄럽죠. 부끄럽고 좀 수치스럽다, 불편하다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방법으로 씻고 닦고 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강박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겉으로는 크게 티가 안 납니다. 참다가 집에 가서 씻자라고 생각해서 집에서만큼은 정말 깔끔하게 오랫동안 씻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막 드러나진 않지만 생각보다는 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병인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은 비율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결벽증이 생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강박증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병이 생기기 전에도 비슷한 성격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소한 일에 신경 많이 쓰고 예민하고 꼼꼼하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성격 성향을 사실 삶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일을 좀 더 잘 처리하게 하거나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기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성격 성향이 심한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거나 혹은 특정 스트레스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에 강박증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네. 모든 질환이 그렇지만은 병은 본인이 타고난 기질에 스트레스 요인이 더해질 때 발생하게 되거든요. 네. 강박증이 생길 만한 성격성을 가지신 분이 하필이면 그런 것들을 조장할 만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병적인 경계를 하는 거죠. 네. 비유하자면 머릿속에 안테나가 들어있는데 스트레스가 그 안테나의 주파수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쉽게 지나치던 것들도 혐오감이 들고 어떻게든 씻어야지만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 생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 생각의 전환을 담당하는 장치가 뇌 안의 선조체라는 부위거든요. 선조체. 예, 선조체. 네. 그 부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자동 조절 기어가 뻑뻑해져서 자동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 기어가 뻑뻑해져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고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니까 혐오감과 불편함에 계속 괴로워하시는 거죠. 그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생각에 이렇게 빠져드는 거군요. 그렇죠. 전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결벽증 외에도 강박증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강박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청결에 대한 강박증 외에도 좀 흔한 유형 중에 하나가 확인에 대한 강박증이거든요. 저희가 확인 강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뭔가 놓쳐서 확인하지 않아서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하는 건데 아마 뭐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시면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출근 시간이 늦더라도 뭐 가스레인지, 콘센트, 창문을 수십 번
확인하고 네. 문을 열고 닫고 여러 번 해야지만 확인을 하고 확인하고 집을 나서는 중에도 뭔가 찝찝하면 다시 돌아가서 네, 혹시 확인하는 또 경우도. 열고 왔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기도 하고 뭐 아니면 밖에 나가서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내가 제대로 했나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런 확인 강박 외에도 정리정돈이나 대칭에 대한 강박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 한 줄로 세워야 마음이 그렇죠. 안정된다. 예,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이렇게 막 분들 있죠.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절대로 참지 못한 분도 네. 계시고요.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올라서 괴롭다는 분들도 강박증에 속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상상, 뭔가 금기시되는 상상을 한 후에 네. 내가 뭔가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네. 이런 분들 종종 계시는데 십자가를 모욕하거나 뭐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일을 저지르는 생각을 떠올린 후에 내가 왜 이러나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네. 이런 생각을 떠올린 것 때문에 자책과 괴로움에 떠는 분들이 가끔씩 또 계시기는 합니다. 자신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연구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인간이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이 한 2만 개에서 7만 개 정도라고 하고 네. 생각의 전환이 한 7, 8천 번 정도 이뤄진다고 연구가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하루에 떠올리는 생각은 굉장히 많은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인식하고 사는 거죠. 일부만. 그래서 의식하고 사는 사람보다 생각보다 이제 의식하지 않고 사는 생각이 종류가 훨씬 많은 거고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본인이 의식하지도 그렇죠, 그렇죠.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떠돌아다니고 네.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뭔가 원치 않는 생각들이 파악이 되는 순간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것이 뭔가 좀 두드러지고 강조되는 것이 강박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보통 앞이라는 단어를 배우면은 뒤도 배우게 되고 네. 네. 좌를 배우면 또 우도 배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단어가 파생되면서 언어 체계가 발달하게 되는데 네.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쵸.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이 맞아요. 그런 떠오르고 이미지가 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생각의 체계인데 그것이 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좀 강조되는 것이 강박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벽증 심한 분들은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일단 뭐 강박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의 일종의 인지행동 치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네. 머릿속에 있는 강박 회로가 있는데 이 강박 회로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세로토닌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서 강박 회로가 식게 되면은 조금 증상이 나아지는 게 있고요. 네. 또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치료는 강박증의 증상에 대해서 교육하고 뭐 그러한 관련된 생각을 다루고 그리고 이 생각이 여러 가지면을 인지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생각과 거리를 두는 훈련이고요. 또 하나 치료적으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노출 및 반응 방지라는 훈련입니다. 노출 및 반응 방지. 네, 이게 근데 인지행동 치료랑 이제 강박증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걸 만지면은 바로 씻거나 닦는 것이 않고 네. 닦는 것이 아니라 참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결벽증이 악화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씻고 닦는 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씻으면 씻을수록 행동이 강화되는 성격을 가지거든요. 네. 열심히 1시간 샤워를 한다고 해서 이제 다 했다. 다음에 안 씻어도 되겠다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다음번엔 찝찝한 게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씻게 되는 게 이 병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치료가 되려면은 불편한 느낌을 꼭 씻거나 닦아서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둬도 지나가는구나. 씻지 않고 그냥 둬도 큰 문제 없이 괜찮구나. 아무 일도 안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전환하는 기어가 고장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다른 활동들의 전환으로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즉 수동으로 전환을 자꾸 하다 보면은 다시 자동 전환 장치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요점은 지금 강박 증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알아는 차리되 그 생각과 거리를 두고 다른 활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노출 및 반응 방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출이라는 것은 불편함과 찝찝함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고 네. 반응 방지라는 것은 늘 하던 대로 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면서 그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학습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으면 약간 좀 무식하게 참아라 이렇게 좀 괴롭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본인이 참고 견디는 과정이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꾸준히 피드백 받으면서 치료의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결벽증 심한 분들은 본인도 괴롭겠지만 뭐 가족이나 연인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환자분들도 되게 고생 많으신데 그만큼 같이 사는 가족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병원에 강박증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만 못지않게 가족분들이 고민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더럽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환자분이 예민하니까 지적을 또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가족에 대해서 이제 가족 내에서 청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고 경직된 규칙이 생겨나게 되니까 갈등도 심해지고 또 어떤 가족은 나 못 살겠다. 네. 분리해서 사는 분도 종종 계시기도 네. 하고요.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가족분들이 보면은 측은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든 맞춰주려고 하거든요. 환자분이 네.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뭐 씻고 닦고 조심하게 되는데 규칙에 맞추는 것이 치료적으로 보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도와주기 때문에 강박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면 할수록 행동이 강화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좀 다르게 전환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 환자분들 치료에 있어서 가족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치료에 함께 참여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환자분이 이걸 요구하는 때마다 이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이 계속 더럽고 찝찝하니까 씻어 자꾸 이제 강조를 하면 할수록 네. 그럴 때마다 이건 강박증의 증상이다. 라고 부드럽게 인식시켜주고 잠깐 함께 나가서 산책하고 오거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분들도 이 병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네. 치료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나가신다면 이런 결벽증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른의 성장법, 오늘은 나와 주변인들까지 힘들게 하는 이 결벽증과 강박증의 원인, 또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지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네. 아나운서님께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네. 하루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시는 식기구가 어떤 식기구가 있으세요? 글쎄요, 매일 쓰는 식기고 뭐 그릇, 물컵, 숟가락 뭐 이런 것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라면 음식을 먹을 때 무조건 사용하는 바로 수저. 가장 네, 자주 사용하실 네. 텐데요. 근데 이 수저가 9월과 인연이 아주 깊습니다.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 9월 11일과 연관이 깊은데요. 왜일까요? 9월 11일이 수저랑 인연이 있다. 뭘까요? 모르겠네요. 네, 바로 숟가락의 형상과 닮은 9와 젓가락을 닮은 11일을 제가 11일은 조금 생각은 했는데, 네. 구를 역시 놓쳤네요. 센스가 네. 그래서 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수저데이, 9월 11일 수저데이로 지정을 했던 것인데요. 네. 그래서 9월 11일은 적어도 하루쯤은 수저를 사용하는 건강한 한식을 먹고 네. 또 저염 식단을 위해서 하루의 소금량을 이제 수저의 3분의 1 정도만 계량해서 사용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최근까지 캠페인을 지속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건강한 식습관과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던 9월 11일 수저데이 기념 행사를 연출했던 이제 기억을 추억 삼아서 네. 오늘은 한국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수저로 떠나는 예술여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진짜 수저는 사실 매일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고 또 어디서 먼저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했나요? 네, 우선 수저는 숟가락을 뜻하는 술과 네. 젓가락을 뜻하는 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네. 밥 한 술 뜨세요의 그 술이 숟가락을 뜻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선조들께서 젓가락보다 숟가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오셨던 만큼 숟가락이 훨씬 먼저 만들어졌고 더 오래 사용됐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숟가락은 기원전 6, 7세기경에 유적으로 보이는 함경북도 나진 초토에서 출토된 뼈로 만든 숟가락이 먼저 뼈로 만든 발견됐습니다. 숟가락이요? 네. 그리고 젓가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 말기인 기원전 3세기 책에 처음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젓가락은 숟가락보다 훨씬 뒤에 나왔다는 그렇네요. 것을 일단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같이 사용하게 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초의 한국의 숟가락은 기원전 7세기경 청동기 시대이고 젓가락은 기원전 3세기 이후 그리고 숟가락과 젓가락이 동시에 그 수저의 형태로 사용된 것은 기원 후 1세기 정도 철기 시대인 삼국시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수저를 사용했네요. 네. 그러면 가장 좋은 수저는 뭐 임금님만 네. 쓰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수저에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네, 일단 수저에 좀 진심이셨어요. 그래서 수저에 진심이셨던 우리 조상님들께서 일단 남자용 수저와 여자용 수저를 일단 따로 분리를 해두셨는데 네. 이제 남성의 수저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젓가락은 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사용했던 것에 반해서 숟가락은 상아, 노쇠, 유기, 은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네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네네네. 하지만 사실 최고급 숟가락은 금수저가 아니고 은수저였어요. 네. 왜냐하면 사극에서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궁중에서는 은수저로 음식의 독성분을 가릴 수 맞아요. 네, 맞아요. 봤어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에 독이 닿으면은 검거나 검푸른 빛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금님도 수라상을 받으면은 먼저 숟가락으로 일단 동치미 국물을 한 술 떠서 독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네. 이제 마신 다음에 다음 밥을 뜨시고 국과 함께 먹는 것이 또 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의 첫 돌상에는 꼭 은수저 한 벌과 밥그릇을 놓아서 무병장수를 빌기도 했을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은수저를 최고의 수저라고 여겼습니다. 네. 그러면 뭐 가장 오래된 젓가락 유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곳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출토된 고려시대의 젓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북 청주 명암동에서 출토된 제공숙처의 젓가락인데요. 13세기로 추정되는 명암동 고려 무덤에서 발굴된 이 젓가락은 제공숙이라는 여인이 아들을 일찍 여의게 되자 네. 죽은 아들이 저승에서 배를 굶지 말라는 심정을 담아서 무덤에 아들이 쓰던 젓가락을 함께 매장했던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젓가락은 현재 청주시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저만 만드는 장인 혹시 이런 분들도 계실까요? 네,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국내에서 두세 분 정도만 은수저를 제작하고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은수저는 사실 모양이 단조롭지만 만드는 공정이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먼저 불에 달궈 녹은 은괴를 녹여서 주물에 넣은 다음에 막대 모양으로 만든 후에 중량을 달아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망치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지면 이 숟가락의 입 부분을 나무로 된 홈에 넣고 볼록한 쇠뭉치를 대고 해모로 내리치면서 그 동그랗게 구부러진 모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불질을 통해서 모양을 다듬어준 뒤에 아변 기기에 통과를 시켜서 숟가락 모양에 가깝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네. 여기에 다양한 문양을 찍어주고 금박을 입혀준 뒤에 수작업을 거쳐서 돌가루를 이용해 샌딩으로 마무리하면 이 은숟가락의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또 전통 문양에 따라 세공된 금을 부착하거나 칠보를 넣기도 하고 다시 또 불에 달궈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한 뒤에 연마 과정을 거쳐서 수세미로 세척하면 비로소 이 은수저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백 수천 번의 두드림을 통해 완성되는 이 은수저의 제작 과정을 두드림의 미학이라고도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은수저 제작 기술이 전국 그 기능 경기 대회라든지 무형문화재 항목에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네. 많은 전통 은수저 제작 공방들이 자취를 빠르게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수저를 사용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모양이나 소재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음식 문화, 식습관에 따라서 젓가락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한중일 세 나라의 경우만 봐도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젓가락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젓가락 모양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중국은 굉장히 길고 굵으면서 일본은 길이가 짧고 또 한국은
길이가 중국과 일본의 딱 중간 정도 됩니다. 네. 젓가락의 길이가. 왜냐하면 이 세 나라의 음식 문화의 차이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커다랗고 둥근 식탁을 사용하는 중국은 이제 멀리 떨어진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당연히 젓가락의 길이가 길어야 됐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진 음식들이 많은 중국 음식의 특성상 젓가락이 굵고 끝이 뭉툭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이 연회용 정찬인 가이세키 요리나 혼전 요리 등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 가이세키 요리의 경우에는 우선 국, 생선회, 찜, 구이 등이 먼저 나온 뒤에 마지막에 밥과 스케모노가 나오는데 이 식단에 따라서 5첩, 7첩, 11첩이 이 1인 독상 개념의 반상으로 차려져 나오기 때문에 음식이 모두 가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젓가락이 굳이 길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밥이나 국 같은 경우에도 입에 대고 젓가락으로 쌀을 밀어서 먹거나 국도 마시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생선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가시 같은 것을 바르기 쉽게 그 젓가락의 끝이 굉장히 짧지만 끝이 뾰족한 젓가락을 점차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의 젓가락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네, 또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대륙인 중국과 열도인 일본의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반도에 걸맞게 젓가락의 길이와 굵기도 두 나라의 딱 반 정도로 중간 정도예요? 네, 그 크기를 이어오는 것이 또 되게 절묘한 특징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젓가락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나무 소재를 이용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은과 같은 금속을 이용해서 수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시대 왕족들이 은수저를 썼던 문화가 서민들에게 전파가 되면서 금속재 수저를 만들게 되었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금속 재질이 되다 보니까 젓가락이 무거워요.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손의 근육이나 그 근력들이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젓가락의 무게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근육들이 발달하면서 이제 손재주가 많은 민족으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다른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일본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젓가락 사용을 더 중시하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숟가락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숟가락으로 이제 국을 떠먹을 뿐만 아니라 밥도 숟가락으로 떠서 먹죠. 네. 그리고 이제 젓가락은 딱 반찬을 집어먹는 데만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그릇을 입에 대고 젓가락으로 쌀을 이렇게 밀어서 먹는 형태가 정착이 되면서 숟가락의 기능이 점점 퇴화돼서 왔지만 한국은 국과 밥을 떠먹는 기능으로서의 숟가락, 젓가락 문화가 함께 골고루 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우아하고 또 격식을 중시하는 한국의 멋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수저만 보더라도 밥상의 조화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먹는데 진심인 이 한국 사람들의 한국 분들의 열정은 이 조상 대대로 수저를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요즘은 뭐 한식이나 스시 같은 아시아 음식들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잘하는 서양인 분들도 가끔 보긴 하는데 네. 사실 외국인들에게 젓가락질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 서양인들한테 네. 스시, 김밥, 라멘, 두부와 같은 이 아시아 음식들이 헬시한 건강식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젓가락질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지배한다. 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젓가락을 사용하면 손가락에 있는 30여 개의 관절과 70여 개의 근육이 움직이면서 두뇌 활동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골프와 양궁, 사격 강국이 되고 또 반도체, 줄기세포, 복제 기술 등 이 미세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도 사실 젓가락 사용 밑바탕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양의 가정집에서도 젓가락을 구비하고 이 헬시한 아시아 푸드를 만들어 먹는 집들이 또 많아져서 요즘 외국인들한테 가장 받고 싶은 한국의 기념품 중 하나가 또 수저 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출장을 갈 때 꼭 5-7소 세트 같은 거를 구비해서 사고 가서 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수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일은 없었는데 네. 흥미로운 역사 문화 이야기 오늘 기회에 정말 잘 들은 것 같아요. 9월 11일 수저데이에는 뭔가 좀 기념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네, 예술로 떠나는 여행 모던 한해 조인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올 들어 어제 처음으로 국내에서 일본 뇌염 환자가 확인됐는데요. 일본 뇌염은 환자의 약 80%가 9월과 10월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드물게는 심각한 증상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방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야간에는 야외 활동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외출하실 때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시고 모기 기피제 자주 뿌려주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3253님 9월 11일이 수저데이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별걸 다 알려주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좋아요 하셨고요. 4222번 쓰시는 분 어떤 분은 밖에서 식사할 때 수저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가지고 다닙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강박에 관한 이야기를 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저는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